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24년도 3회차 5월에 시행이 되었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1번에 경영혁신과 ERP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의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현하는 것. 자, 우리가 주문 제작하다 바꾸는 거, 이런 거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때는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주문 제작이나 이런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자꾸 바꾸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라는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기업이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어플리케이션에 자율적으로 설치 활용이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ERP 사용이 가능하다. 장비 관리 및 서버 관리에 필요한 IT 투입 자원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이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에서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모든 걸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파스는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하는데요. 파스는 실제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즉, 앞에 파스에 대해서는 플랫폼 제공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IaaS는 뭐에 대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였고 SaaS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랫폼의 P, 인프라의 I, 소프트웨어의 S 이렇게 연결 구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파스에 대한 설명을 가져다 놓고서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ERP 아웃소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부에다가 외주를 준 거죠. 내가 더 나보다 잘하는 업체에게 ERP 도입 좀 해주세요, 설치 좀 해주세요 라고 맡긴 거예요. 이렇게 자체 개발이 아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요.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있죠. 우리 기술자가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하지 못한다는데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전문 인력들이 다 해봤던 거니까 금방 적용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ERP 시스템 구축 후에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사실 이게 단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외부의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았다 보니까 구축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하면 이 아웃소싱 업체를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물어볼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여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단점이죠.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지 못한 지식들을 내가 얻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ERP 개발,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성과 측정 관리는요. 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략적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과 측정 관리가 정답이고 나머지 이 비즈니스다라고 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 시스템의 DSS나 고객관리, CRM 시스템 등은 모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드디어 회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대요. 다수의 측정자가 계산을 해도 똑같이 그 계산값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푸는 방식이나 옆에 친구가 푸는 방식이나 같은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값이 나와줘야지만 아, 저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학 문제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검산해보세요, 검증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죠.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야 라는 설명입니다. 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상계에서 순액으로만 아니요. 상계 처리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고르기였기 때문에 2번이 정답.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죠.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인 거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겠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재무제표와 같이 계량 정보를 당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을 조회하시게 되면 단기, 전기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함께 나오죠. 따라서 현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의 현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현금의 액수를 보여주면서 전년 대비 현금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재무제표와 관련된 등식 중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단 기중에 자본의 증자와 감자 및 배당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체 총 수익은 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도 알고 있어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거랑 맞는 얘기죠. 자, 기초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합. 기초라는 명칭 동일하게 맞춰준 거죠. 매출 총 이익은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입니다. 정답은 4번일 텐데요. 어느 부분이 틀렸더라? 바로 이 부분. 기말의 자본이 아니라 기초 자본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쪽에 기말 자산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총 수익도 있어야 되겠죠. 혹은 아니면 기말의 자산은 기말의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이렇게 가든지요.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자, 뭔가 섞였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싶은 친구들은 이걸 그려보는 거죠. 기말에 자산이 있습니다. 기말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말에 자본이 있습니다. 총 수익이 있고 총 비용이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밸런스를 맞춘다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는 당기 순 이익입니다. 이걸 쓰고 나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우리 회사에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 이익을 더하면 저렇게 자본의 증자, 감자, 배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기말의 자본값이랑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말의 자본 자리에 기초 자본과 단기 순이익을 넣어 놓고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써놓고 나니까 왼쪽의 단기 순이익과 오른쪽의 단기 순이익이 서로 일치하더라 이거죠. 자, 하여 기말 자산과 총 비용을 더하고요. 오른쪽 기말의 부채와 기초 자본과 총 수익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서로 합계가 일치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말 자본이 아니라 기초 자본이라고 되어 있어야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식도 기말 자산의 총 비용이 이쪽으로 와야 되네요. 저쪽 자산 옆으로.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 기초 자본, 그리고 총 비용이 아니라 총 수익이라고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9번입니다. 이 내용은요. 24년 임대료 회계자료이다. 결산일에 결산 수정공개로 적절한 것 물어봤습니다. 자, 임대료에 대해서 1년치. 그런데 언제였어요? 10월. 10월에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겠죠?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임대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모두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자, 10, 11, 12 이렇게 3개월치는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임대료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월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1월부터 9월달까지 9달에 대해서는 내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 임대료다라고 불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뭐냐? 나는 받았을 때 임대료라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다 선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내년도 거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선수임대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건 내년 9개월치만. 올해 지나간 시간에 대한 3개월치는 손익계산서에다가 수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2만 원씩. 한 달에 2만 원씩 3개월이다 라고 하니까 6만 원. 6만 원은 당월에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 하여 선수임대료 중에서 3개월치 6만 원을 차변으로 가지고 오며 대변에는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했으니 임대료라는 수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서 임대료는 6만 원이 반영이 되며 선수임대료는 얼마만 기록되는 것이다. 18만 원만 선수임대료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자, 임대료 얘기하는데 임차료 나올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아예 3번, 4번은 고민할 거리조차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대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정전 합계전화 계산표의 일부 내용이다. 결산 수정 분계로 매출 채권자에게 1%를 대손으로 추정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도 나와 있고요. 바드럼 잔액,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매출 채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350과 400만 원을 모두 다 더해주면 750만 원이 되겠네요. 이 750만 원에 1%를 설정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충당금은 얼마가 되냐면 4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7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차감하시면 3만 원이 나오겠고요. 플러스 금액의 3만 원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 다음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차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물어본 건 차변을 물어봤구나. 그렇다면 3번이 정답. 자, 매출채권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따로따로 놓지 않고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잔액에다가 대손율 똑같이 곱하고 마이너스 충당금 차감해서 플러스 금액 차변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11번입니다. 임차료 1년분 5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 자, 5월 1일, 내년에 4월 30일, 12월 결산, 내년도 4개월, 올해 8개월. 나는 이걸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120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될 임차료는 8개월치만 들어가자. 내년도 4개월치는 재무상태표에다가 반영해줄 선급 임차료다. 내년의 선급 임차료는 임차료라는 비용 중에 내년 4개월치에 대해서 임차료라고 비용 처리한 걸 정리해 주면서 차변에는 선급 비용 혹은 선급 임차료를 기록해 준다. 정답은 40만 원. 올해 것까지 5월부터 12월 달까지 8개월치만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내년도 4개월치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주게 됩니다. (12번입니다) 매입 매출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전체 매출 애눌이다, 환입이다, 운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애눌이나 환입은 모두 다 차감하는 요소, 매출의 운임은 총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판매 관리비 쪽으로 처리하는 거. 매입 할인은 차감하는 거, 매입의 운임은 취득원가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 환출 애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표현은 4번밖에 없었죠? 하나하나씩 다 틀렸어요. 가산한다라는 표현 틀렸고, 가산한다라는 표현 틀렸죠. 두 번째도.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운임을 차감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운임은 가산해주고 할인만 차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한 건 4번밖에 없었다. 13번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녀 지분, 주주 지분. 자본 변동표는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 감소.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 따른 자본 잉여금과 그다음 손익 거래에 따라 이익 잉여금을 나타내주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주식의 발행 금액 중 주권의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액면까지는 자본금, 그런데 받는 돈이 액면을 초과한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해서 액면을 초과한 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 요소로 처리를 해주죠. 자, 14번입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일정 기간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해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가번,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한대요. 제품 서비스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군요. 그 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빚을 갚아요. 자금을 조달하고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빚, 부채와 관련된 얘기죠. 재무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자?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제품이나 서비스는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래서 투자, 영업, 재무가 순서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재무상태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재, 투, 유, 무, 기, 자본을 먼저 쓰지 말고 부채, 자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채와 자본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 유형, 무형에 대해서는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던 친구들은 문장을 읽어도 잘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0월 1일 업무용 자동차세에 대한 보험료 12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보통예금 120, 그 다음에 보험료 120.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보험료 120이 10월 1일 날짜에 갔으며 1년치에 대한 거다라고 했다면 1년치에 대해서는 내년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했으니 차변의 보험료입니다.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보험료를 물어봤습니다. 12월 31일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일, 12, 3개월치만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몇 개월치에 대해서는 9개월치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고 선급비용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하여 당해 년도에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30만 원이다. 우리에게 알려준 금액의 단위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300,000 이렇게 해서 원, 단위 빼고 3, 0, 5개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000만 원. 만기일이 도래한다. 기말에 회계 처리 시 대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대변에 들어갈 걸 물어봤는데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만기가 곧 내년이에요. 내년. 나는 내년에 꼭 갚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빌려왔었던 오래전에 계속해서 장기차입금이라고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로 들어가 있었던 상태인데 내년에 상환합니다 라고 하니 대변의 비유동 부채인 장기차입금을 차변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 계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내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에 대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는지 그 계정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17번입니다.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 발행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 있는 박스의 사채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100만 원, 그 다음 발행가액이다 라고 해서 85만 원이 되겠죠. 나머지 15만 원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자체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해요. 자, 이자를 줄 때 차변에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자 비용은 발행가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유효이자율. 자, 그러니까 85만 원에 유효이자율 10%를 계산하게 되면 8만 5천 원이 이자 비용이 됩니다. 대변에 지급하는 이자는 사채 액면가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액면 이자율의 정보는 없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뭐가 되겠어요?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어서 사라지는 내용이겠죠?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액면 이자율을 알려주고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하든지 아니면 상각하고 남은 할인 발행 차금을 얘기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나라고 봤더니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이자 비용을 물어봤어요.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이자 비용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발행가액에 대해서 유효이자율은 10%로 계산한 8만 5천 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에 대해서 뭔가 되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문제가 나올까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채의 발행가액에 유효이자를 곱해주는 것이 이자 비용의 금액이 되는 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자, 18번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담을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했었냐면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세금에 대한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인 담세자는 소비자죠. 그래서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출은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10%를 계산하지만 여기에 매입세액으로 차감이 되는 매입세액은 말 그대로 매입액의 10%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있을 때에 차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이 있는 것을 차감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자, 소비재고 과세 원칙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대로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0%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일반 과세자의 내수용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물건들은 10%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장기 할부로 재화를 공급한다. 현물 출자로 재화를 공급한다. 사업용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한다.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자, 장기 할부가 됐든 현물 출자가 됐든 매매 계약이 됐든 모두 다 물건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했을 때 이렇게 조세에 대해서 물건으로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로 보지 않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세금의 물납,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왜?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의한 경매나 공매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 가능하죠. 얘가 바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출자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미수치,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ERP 시험은 다른 시험들과 달리 약간 1년씩 늦어요. 뭐가 1년씩 늦느냐? 반영하는 게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정세법을 안 내시는 건 아니에요. 개정된 세법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접대비라는 표현이요. 사실 우리 이제 접대비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었죠. 특히나 세법에서. 이게 회계 기준에서 바꾼 내용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명칭을 바꿉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법에서 접대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지출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옛날에 그 접대비 불공제세액이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도 접대비예요. 이런 게 또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실무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2.9%로 프로그램 자동 설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올해는 3.5%거든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근데 2.9%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풀이도 그냥 작년 버전으로 2.9%로 자동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이 이런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대신에 이 회계 쪽은, ERP 쪽은 좀 덜한 편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 놓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아직 여기는 접대비라는 표현이 나오네. 하지만 나는 알아. 이걸 이제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 나는 알아.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포함하는 항목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있죠. 자, 매출 애누리당 환입은 앞서 매출액 계산할 때도 그랬지만 모두 다 차감하는 내용이고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다 라고 하면 얘는 더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기기값이랑 해서 140이었어요. 그런데 할부이자 30 붙어서 내가 전체 170을 할부 대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170의 10%로 부가가치세 붙여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과표 안에 넣어주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자, 우리가 리유저블 컵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제 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그 업체 걸 쓰고서 보증금까지 커피값에 대해서 포함해서 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값은 4,000원인데 그 컵 보증 반환금 1,000원까지 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커피숍은 우리가 5,000원을 매출로 잡느냐? 아니에요. 이건 반환하면 1,000원 돌려줄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커피의 판매 과표는 4,000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의 포장 비용을 포함하지 말고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과표로 넣어줘라.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한 것이 아니죠. 중간에 파손이 되어서 사라진 거죠. 구매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에 넣지 않습니다. 실질적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22번 갑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일단 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몇 월 며칠에 작성이 되었는지 작성, 년, 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 연월일을 틀렸어요. 공급한 날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거야. 공급은 1월 1일도 했고 1월 3일도 공급했고 1월 6일도 공급했고 공급한 날짜는 엄청 많아요. 하지만 나는 그날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의 날짜 다 빠져도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작성을 말일 날짜로 했다면 그 말일 날짜 작성일자가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명까지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23번입니다. 귀속 감가상각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어봅니다. 자, 기계장치의 취득가격이 나왔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다시 말해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라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45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세법의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15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경우는 손금 불산입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감가상각 금액의 밸런스 차이로 인해서 재무상태표는 취득가격 200만 원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60만 원을 처리하셔서 장부가격이 140일 텐데 실제로 세법에 의하면 200에 대해서 45만 원만 감가상각을 해서 155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세법의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자산의 가격이 140이 아니라 150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자산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처분하거나 감가상각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유보다 사내에서 그 밸런스 차이를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유보라는 표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상관은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손금 불산입의 15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세무유보가 되려면 세무유보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애초에 이렇게 입금산입에 세무유보가 따라붙는 애들은 X예요, X. 그리고 입금불산입에 그냥 유보가 나오면 X예요, X. 세무유보가 따라붙어야 돼요. 다시 말해 차감에 해당하는 성격, 즉 손금산입을 한다거나 입금불산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들은 세무유보가 필요합니다. 가산조정에 대한 입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은 그냥 유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도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일단 2번, 4번 제거하고 나면 1번이냐 3번이냐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24번 갑니다.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생수는 과세지만 수돗물은 면세. 여객 운송에 대해서 시내버스, 고속버스라든가 아니면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등고속에 대해서 일반 고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일반 고속은 면세고 우등은 과세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여객 운송은 다 과세 처리하지만 시내버스는 면세. 가공된 식료품, 자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이지만 가공은 과세. 위탁 판매 수출이다 라고 해서 수출은 영세. 신문에 대해서는 면세. 물론 광고가 나오면 과세로 처리했겠지만 예술 창작품도 면세.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25번입니다. 일반 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분이다 라고 해서 2천만 원에 대해 영세를 포함하고 있죠. 실제 부가세 신고서에는 1,500에 대해서 매출세액 150, 그 다음에 영세율 500에 대해서 과세표준 잡아주고 세액은 없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액이다 라고 해서 300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30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부가세 신고서예요.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정기신고 금액의 금액자리와 세액자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번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180이 매출세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표를 물어봤죠. 과표는 이 금액을 다 합쳐서 2,300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거래도 과세표준은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세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과세 대상을 정의할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소득 원천설이과 임의적이든 반복적이든 과세 기간에 증가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순자산이 증가한다면 모두 과세하세요.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순자산 증가설, 이 중에 법인세는 후자인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발적이든 일시적이든 열거되지 않았어도 순자산만 증가했다고 한다면 모두 법인세가 과세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득원천설은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소득원천설은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더라?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번입니다. 매몰원가입니다. 자, 매몰원가는
여러분들 이미 발생해서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나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매몰원가죠. 자, 생산성은 현재 정상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원가는 70입니다.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수립했다. 이미 이 줄만 읽어도 정답이 나왔죠.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의 의사결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원가입니다. 자, 첫 번째, 10만 원을 투입해서 재가공한 후에 30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자, 추가 가공비를 뺀다 하더라도 회사에 20만 원을 가져다주는 선택이네요. 두 번째,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 판매센터에 1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자, 매몰원가는 이미 장부에 적혀 있어서 현재 1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라고 고민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로서 매몰원가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거예요? 보통은 시간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1번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포기한 나머지는 기회 원가다. 의사결정할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내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기회 원가인 거죠. 그래서 매몰원가랑 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매몰원가는 분명히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반면 기회원가는 장부에 기록을 하진 않지만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8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 자, 개별원가는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소량으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용품인 볼펜을 대량 생산했다라고 하거나 대량 생산했다, 통조림을 대량 생산했다라고 하면 모두 이들은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선박에 대한 내용, 조선업들의 선박에 대해서는 개별원가 계산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해서 입률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입률, 표준 입률과 실제 입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 실제 시간과 실제 금액,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간에다가 표준 가격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입률 차이다 라고 부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 표준 시간에 표준 가격을 계산한 표준 원가랑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은 능률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전체적인 차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간이랑 실제 금액입니다. 바로 실제 입률 400원, 실제 노동시간 600시간입니다. 600시간에 400원. 600시간이라는 실제 작업시간은 동일한데 표준 입률은 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8만 원이며 여기는 6, 4, 24, 24만 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금액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원가가 실제로 더 많이 발생했구나. 얼마만큼? 6만 원만큼. 6만 원의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한 만큼 우리 회사는 원가 절감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너무 불리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시간은 500시간, 표준 가격은 300원이죠. 3, 5, 15, 15만 원이 됩니다. 표준 원가는 15만 원이었는데 현재 예산 18만 원까지 나온 상태로서 회사는 능률에 대한 차이가 3만 원만큼 표준으로 설정한 데이터보다 원가 발생이 커졌으니까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 6만 원의 불리한 차이와 3만 원의 불리한 차이는 전체 9만 원의 불리한 차이입니다. 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죠. 어차피 여러분들께 물어본 건 전체 차이가 아닌 입률 차이를 물어본 내용으로서 6만 원의 불리한 차이. 우리가 예상했던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6만 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여기는 안전한계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보통은 안전한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뭘 가지고 얘기했었냐면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을 가지고서 안전한계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안전한계율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한계 매출액을 구해보도록 하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BEP,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라 하면 고정비가 40만 원인 상태에서 공헌이익률 0.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40만 원에 나누기 0.4 이렇게 했더니 1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오더랍니다. 자, 100만 원의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리고 이 회사의 현재 매출액이 나왔어요.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BEP의 매출액을 뺐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한 형태는 없더라는 거죠. 회사가 여유로운 매출액에 대한 상황이 없어요. 이 회사는 지금 딱 BEP만큼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제로예요. 아니 어떻게 이 회사는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어. 딱 손익분기점까지밖에 못 벌고 있구나. 안전한계가 지금 없구나 라는 거죠. 혹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여러분들이 전체 매출액 100만 원에다가 공헌이익률 40%를 계산해서 40만 원의 공헌이익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에 고정비 40을 차감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제로예요. 공헌이익이 40이 나오면 뭐 할 거냐? 영업이익이 제로인데 안전한계가 전혀 안 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안전한계 매출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한계율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거나 영업 레버리지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매출액의 차이, BEP의 매출액과 지금 현재 매출액을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로였더라. 자, 31번입니다. 여기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6만 원이 나오고요.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변동원가의 영업이익과 전부원가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지 않아도 이들의 영업이익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6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과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더라? 우리가 생산량과 판매량의 영향 때문에 그렇더라. 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무조건 판매량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은 판매가 적어도 생산을 많이 한다면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는 구조이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생산된 수량이 2,500개인데 판매량 1,500개로서 기말에 현재 남은 재고가 1,000개라고 한다면 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기말 재고에 있는 뭐까지도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도 바로 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업이익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에다가 기말에 지금 남는 재고자산, 즉 생산량이 더 커서 판매보다 생산이 더 커서 기말에 남는 재고자산 등의 이 제조간접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연간 고정제조간접비는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5만 원 중에서 지금 이 회사의 전체 생산 수량이 2,500개다라고 했던 거죠. 자, 5만 원 나누기 2,500개를 하시면 개당 20원씩이 고정 제조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 기말에 1,000개가 남았으니 2만 원이요. 2만 원만큼이 바로 기말 재고자산에 들어간 제조간접비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자, 역으로 유추해보면 변동원가 계산으로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4만 원밖에 산출이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판매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기말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 기말 재고의 제조간접비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더 커져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에 기말재고자산의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그 원리를 통해서 거꾸로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산출해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2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저는 단가를 가지고서 계산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전체 2,500개 중에 5만 원은 2,500개에 대한 건데 기말에 1,000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2만 원. 아, 2만 원이 지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는 고정제조간접비겠구나. 이 2만 원만큼이 누구랑 같이 변화가 돼 있구나. 요 영업이익이랑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4만 원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4만 원인지는 어떻게 한다? 기말 재고자산이 있다는 건 전부원가 쪽 영업이익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전부원가 영업이익에서 기말재고 2만 원을 빼주시면 변동원가의 영업이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주식회사 생산성은 24년도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목표이익을 얻고 싶대요. 자, 매출액의 20%.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있고요. 고정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변동 비율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고정비에 대해서 뭐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판매 매출액에다가 그 다음에 변동 비를 차감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목표이익을 더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출액의 20% 이렇게 계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매출액을 계산하겠다 이거죠. 자,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출액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매출액에는 고정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동비도 있습니다. 변동비는 매출액의 60%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액의 고정비와 그 다음 변동비까지만 커버를 하게 된다면 여기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일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다가 뭐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목표 이익을 매출액의 20%만큼 더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출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빼면 제로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이들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겠군요. 라고 했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진행해 준 거다? 20%의 목표이익을 더 설정해 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0.2S까지 하시면 지금 여기 현재는 얼마가 나와요? 0.8S가 나오죠. 자, 그리고 FC, 여기 S. 자, 그러면 이 0.8S를 여기로 가지고 가면 뭐가 되겠어요? 0.2S는 FC 이렇게 되죠. 자, 여기 S만 남겨두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FC를 뭐로 나눠줘라? 0.2로 나눠줘라. FC를 고정비를 뭐로 나눠줘라? 0.2로 나눠줘라. 소점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0.2인 거야. 그래서 0.2. 자, 전체 매출액 100%에 대한 매출액 거기에 변동비가 60%였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이 매출액의 20%였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식의 식을 세워본 거죠. 그래서 전체 손익분기점에 대한 매출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목표이익까지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어요. 뭐 평소에 보지 않았던 안전한계 매출액을 계산하세요 라든가 방금 지금 보셨던 내용들 혹은 전부원가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내가 차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저희 교재에는 관련된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또 안전한계에 대한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전한계와 관련된 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셨다고 한다면 또 유추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도 너무 포기하거나 접어두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들을 통해서 똑같이 나올 거야. ERP 시험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내가 또 그땐 틀리지 않고 잘 풀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